자, 수균재배 배경부터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자, 땅이다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땅도 많이 염려장애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뭐 태안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매년 지는데 아니 남편분은 그냥 밥만 갈고서는 뭐 별로 안 도와주는데 사모님이 가서 맨날 딸기 딸리니까 얼마나 대근해. 그러니까 뭐 이제 사모님이 힘든 건 뭐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계속 이거 간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작업 요건이 고솔재배가 훨씬 편하다. 그리고 고솔재배 3동 정도에서 제대로 하게 되면은 토경에서 한 6동 정도의 그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같은 면적에서 토경은 아무리 해도 최고 쿼터를 빼면은 논산에서 7줄의 기준에서 약 한 6,500주 정도 심었을 때에 2,400 정도가 나오는데 고솔은 3,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그 같은 동수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적 차이가 있다. 토경은 또 이제 2,400까지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산에서 평균적으로 한 1,700, 800 정도로 이렇게 매출을 보고 있고 토경 고솔재배 같은 경우는 2,600에서 700 정도로 갖다가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10일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업체가 타주면 그냥 거기다가 기계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 손댈 거 없어요. 기계가 고장 났나 안 났나 그것만 잘 운행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딸기 수확 체험을 하는데 애들한테 땅에 있는 거 따라가면은 먼지도 사실 비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솔은 공중에 달리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딱 눈높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딸기가 지나가는데 수확 체험 하는데 눈높이에서 빨간 딸기가 다닌 거예요. 그것도 보색 관계 파란색 잎사귀 사이에 보석처럼 다니는 그 딸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은 애들이 정신없어요. 자, 이렇게 따라하면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벌써 앰뷸런스 불러놓고 나서 10m 갔다가 불러야 돼요. 근데 서서 작업을 한다. 뭐 해외에서 그 경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편한 그 작업 여건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딸기 산업이 이제 문제가 뭐냐? 최근에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딸기가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딸기를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볼 때 자 봐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 한 30%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4년 전 자료니까. 그리고 60세 이상도 이제 굉장히 많죠. 여기서 60대 이상의 나이가 이제 69.3%가 나오고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형국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자, 딸기 농사 5년 지나면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문제냐? 지금 늘어난 거 1%, 2% 늘어난 거 별거 아니고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돼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일본에서는 하우스 면적이 인구는 우리보다 2.5배가 많은데 거기서는 전체 면적이 5만 5천 헥타르예요. 5만 5천. 근데 대한민국의 하우스 면적이 5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약 한 12, 3년 정도가 고령화가 더 빨라요. 근데 대한민국도 5년 뒤면은 해결점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게 감소 추세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현재는 지금 이제 사사에 늘어나고 있어요. 논산이 850헥타르고 진주도 많이 이쪽에가 경상남도가 많이 해요. 여기가 온도하고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일조량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경주에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폭설이 와서 그 지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일조량이 좋은 지역이고 근데 여기보다 사실은 여기 충남권이 별로 그 여건보다는 나빠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가 이제 메카가 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유통이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위 그 시군 단위에서는 논산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는 경상남도가 많고 홍성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경기도는 기술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만한 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도 경기도도 제가 이제 남양주서부터 그 어디야 그 양주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갔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해주는데 전문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가. 그리고 충북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면 좋잖아요. 이렇게 따면 좋잖아요. 지나가다가 따면 얼마나 이뻐요. 이게 가서 애들도 눈앞에서 달리니까. 자, 요것을 이제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고솔재배를 70 넘으신 분들도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사모님하고 싸워요. 고솔재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우리 바깥 양반은 그런 걸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막 짜증을 내요. 그냥 토경은 하지. 그러다가 설치하고 나서 11월 말 정도에서 딸기 딸 때 되면은 가서 물어봐요. 아, 그때 고솔재배 할 때 반대 그렇게 하시더니 요즘에 어때요? 아이고 진작에 왜 안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반론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엔 그렇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세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흘러가는 물결인데 여기서 늦게 갈 거냐 빨리 갈 거냐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문제지. 자, 농업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죠. 도망가죠. 쓰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10동, 20동 하는 게 아니라 딱 많이 하지 마시고 자기가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면서 최저 그 경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걸 한다. 근데 투자비가 비싸요. 근데 요거 20년 써요. 할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꾸 실패했죠. 그림은 좋죠. 이 정도만 해도 돈이 됩니다. 근데 이거 따려면 힘들죠. 이게 뭐 딸기는 따는 데가 걸리는 것이 인력에서 70%가 이게 다른 데 소비가 돼요. 그래서 70%를 이렇게 허리 한번 펴고 따고 허리 한번 펴고 딸 거냐, 서서 지나가면서 딸 거냐, 이거 작업 요건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경은 나중에 따려고 해도 이렇게 꽃대가 잎사귀가 보통 4월달 되면 굉장히 올라와요. 그러면 수풀을 헤치면서 하나를 따야 되는데 얘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나면서 보이니까 따는 것 자체가 수확기를 갖다가 6월 14일까지 끊을 수가 또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돈이 대체 얼마 드냐? 무신장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것은 자, 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세 동을 제가 이제 이건 규격 하우스예요. 정부에서 2010-10-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 짓는 게 구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많이 권장하는데 원래 고설재배용으로 개발된 하우스는 너무 비싸요, 단가가. 그래서 논사는 10-4형이라든지 개인 돈을 이거 들여서 짓게 되면은 폭을 약간 넓혀서 6골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근데 보조 사업은 정확하게 이제 규격 스펙대로 들어가야겠죠. 규격대로 하면은 이렇게 7m, 95m 해서 이건 정부 10-3형 형태를 설정한 건데 대략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든 저렇게 지든 한 동 짓는데 대충 해서 자 보세요. 자 처음에 고민하는데 봐봐요. 하우스를 몇 동을 짓 거냐? 3동 지면은 작업사 들어가죠. 대충 지면 4천만 원 왔다 갔다 들어가요. 실제로. 물론 싸게 지면 3,500도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2천 해줬다고 하면은 아니 석가래 요거 간격을 뭐 2m 한 20뛰면은 뭐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자 태안 바람 많이 불죠. 그리고 서산 그 눈 폭설 피해 많이 오죠. 그럼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티는 그 기준점이 규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짓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잘 지면은 이렇게 4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기는 또 심할 거 아니에요. 전기 5kg 땡기는데 전봇대 땡기는데 150에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60kg까지 땡기게 되면은 킬로와트당 한 전에다 불입금이 8만 5천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계산하면은 그것도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전기 땡기는데 많이 땡기는데 근데 전봇대 처음에 설치하는데 옆에서 이제 오는데 인입하는 데만 150 이상 들어간다. 그리고 관정은 소형 관정 뭐 한 20m, 30m 팔 같으면은 한 뭐 150이나 그 정도 얘기하겠죠. 근데 대형 관정 파면은 여러분 그 수막이 들어가려면 대형 관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개 파는데 관급에서 파면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파면 좀 깎아주면 700만 원 들어가겠죠. 그것도 들어가요. 비싸요. 자 그러면은 자 난방기는 뭐 온풍기 세 동을 가동하는데 들어간 것이 보통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방제기 보관함이라 해서 대충 기본 스펙만 들어가는데 한 5,8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수막하고 요거 전기를 더 땡기게 되면은 더 들어가겠죠. 금액이. 그래서 세 동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은 한 뭐 많이 잡으면 6천 정도면 되긴 돼요. 3중 하우스. 3중이에요. 1중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건 다 빼고 이건 누구나 할 거 아니냐. 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돼 있다. 하우스 돼 있는데 그 대신에 하우스 고설재배 할 때는 폭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폭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자, 높으면은 바람을 탈 것이고 낮으면은 눈에 대한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규격대로 하셔야 돼요. 규격하우스 높이가 외곽이 보통 3m 한 70에서 80 정도 고가 높아가요. 그리고 측고는 보통 1m 60 정도가 올라가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우스 고설재배를 갖다가 그 세 동을 한다. 얼마나 들어갈까? 따져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비기기에 세팅하고 거기 배드 들어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기본이에요. 관비기기가 들어가고 메인 라인 들어가는데 1,500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한 동 설치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줄 뭐 상토 넣고 거기다 또 이제 그 배드 이렇게 해서 H자형 그 파이프 받고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관비기 한 대가 있으면은 10동까지도 다 커버됩니다. 그래서 관비기를 빼고 나서 동물 추가할 때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내부 시설만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세 동 하우스 새로 짓고 관정 파고 또 이제 거기다가 안에다가 고설재배 시설을 이렇게 넣으면은 요 고설재배 시설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자 1억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죠. 자, 현장에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베드에 대해서 나온 거고, 요것도 제가 이제 저희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은 지하수가 중요하다. 이거 그런 얘기들이에요. pH가 높으면 안 된다. 자, pH는 7.0 이하여야 됩니다. 이 C도 여기도 이제 딸기가 최고 C가 1.2인데 뭐 비료가 1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0.5가 넘어가면 물을 컨트롤 못 합니다. 그 중탄산이나 나트륨이 많아도 안 되고, 이건 뭐 소금에 대한 저기죠. 중탄산은 뭐 이제 그 100ppm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어떤 물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자, 고설 수경 재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스티로폴 베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45m 구간을 통해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배수율이 좋아야 돼요. 첫 번째. 그 천막 배지는 타포린 재배라고 해서 남부지방에 쓰는 것은 천막 형태로 돼가지고 그건 바로 물이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왜 스티로폼을 썼냐면은 겨울철에 온도를 잡아줘야 돼요. 뿌리 부분. 그 다음에 여름에는 거기다가 냉수경을 지하수를 돌려가지고 물을 밑에 이렇게 보일러처럼 들어가 있어요. 두 줄이. 그래서 계속 돌리면은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 화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산 기술은 난방 시스템을 갖춘 그 시스템이 되겠다. 보온과 그 스티로폼 넣으면 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막아주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도 그 약간은 여름철에 그 냉면 넣으면 시원하잖아요. 그 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은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이 펄라이트, 이게 펄라이트가 돌을 뻥튀기 한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 코코피트라는 게 있어요. 코코피트는 야자수 껍데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만들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산도 있고 인도산도 있고 한데 요즘에 인도산을 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거기에서는 요게 가장 비쌉니다. 이게 비싸요. 이게 펄라이트가. 요것이 적게 들어가면은 단가를 갖다가 업체에서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펄라이트가 요게 3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6대, 요 코코피트가 4 정도. 요것만 맞춰서 잘 설치해라. 어느 업체에서든 주문할 때. 그리고 제음을 해야 돼요. 염분을 빼준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음 작업을 한 것을 갖다가 쓰는데 요것만 맞춰주면 되는데 요거에서 실수가 나와요. 요거에서 그냥 그 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더라. 그냥 그게 써도 뭐 그냥 관계가 없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만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고를 쳤어요. 농가에서 뭔가 좀 비분 관리 못해서 현장 가서 해결을 해주려고 해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거 쉽게 또 우리가 해결 못해. 왜냐면은 자, 이런 뭐 흙에서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 여기도 염류 장애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비분을 계속 넣으면은 염류가 쌓여요. 그러면 펄라이트가 들어가면 얘는 무기물이다 보니까 돌가루다 보니까 뭐 과습에도 안 차면서 그 비분을 많이 흡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배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자, 아까 제가 과수화분 키웠죠. 뭐가 문제냐? 배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딸기도 똑같은 건데 요 비율을 6대 4로 넣으면 좋겠다. 그것도 회사도 많이 이렇게 제조해줘요. 어느 회사 거 써도 괜찮은데 요거를 그 기준으로 하면 스티로폼 베드에서는 괜찮은데, 요거 만약에 이제 이게 피트머스 재질만 쓰게 되면은 이거 오래 못 씁니다. 오래 못 쓰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농가들에서. 그래서 이거 키우고 나서 이건 뭐 제올라이트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다중상토, 뭐 제올라이트나 또 버미큘라이트 넣고 나서 우리 거는 상토가 종류가 골고루 섞여서 더 좋은 거다. 안 그래요. 이게 잡석이에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섞인 것을 쓰게 되면은 고설 딸기에서 논산에 검증된 것은 요거 가지고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제 스펙 기술은 여기서 펄라이트하고 코코피트가 6대 4 정도 들어가거나 5대 5 정도 들어가면은 기술적인 게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 바뀌면은 저도 기술서를 다 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낮다. 자, 이런 경우가 낮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온도는 겨울철에 잘 잡겠죠. 그리고 땅에서 키우는 거, 서산에서 뭐 쪽파 같은 거 키우잖아요. 그런 건 관계 없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크다 보니까, 여기서 크다 보니까 조금만 열어도 돼요. 근데 딸기는 고설 재배는 여기서 커요. 여기서. 그러니까 딸기가 크는 위치보다도 측창이 적게 열리면은 고온 정체가 걸립니다. 그래서 축구 높이가 1m 60 정도 돼야지만이 측창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이 높이가 1m 40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고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 높아야지만이 여름철에를 다 버티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규격인데 개인적으로 짓게 되면 저 같으면 8.9m로 짓겠습니다. 규격은 아니겠죠. 근데 내 돈 들여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지역마다 이제 눈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요.
논사는 어떤 규격이냐면은 눈에 대해서는 28cm가 쌓이더라도 붕괴가 안 돼야 된다. 그리고 바람이 초속이 28m가 불어도 붕괴가 안 돼야 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서산이나 태안은 바람에 대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32m인가 그 버텨야 되고 눈도 많이 오니까 눈도 아마 내가 볼 때는 30cm 이상 쌓여도 붕괴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석가래 간격을 더 좁힐 수밖에 없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높이면 눈에 대한 하중은 버티는데 바람을 또 못 버텨요. 그래서 적절한 그 안배가 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뭐 그런 규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계도 눈사는 이걸 많이 권장해요. 자, 눈사는 여기가 3.9m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게 동구라고 해요. 이게 측고 높이는 보통 1.6m인데 이게 규격 들어가면 이게 저렴하더라고요. 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폭은 보통 이제 8.2m로 가면 5줄밖에 안 들어가요. 5줄 딱 들어가요. 그래서 6줄 넣기는 빡빡하고 이렇게 많이 규격대로 진다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눈산이고 아까 지역이 어디시죠? 지역이 또 여기 태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경기도나 이런 데는 또 경기도 같은 데는 풍속에 대해서 많이 버티는데 보령시, 서안시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눈에 대한 규격이 이게 보니까 이게 풍속이죠. 굉장히 어떤 그 하우스를 튼튼해져야 돼요. 이런 지역은.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눈산 쪽은 대충 그 자연재해가 좀 덜해요. 여기는 조금만 28m만 버티는데 여기는 보령시나 이런 데 바람이 세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천만 원 얘기했는데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눈에 대해서는 얼마큼 괜찮냐? 이게 규격하우스라는 얘기예요. 눈사는 28cm인데 그러면은 우리 저 서산에서는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하면 적어도 3m 정도. 이거 옛날 규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해서 좀 더 안정성을 부각하려면은 하우스에 석가래를 갖다가 좁힌다든지 또는 무조건 32파이를 쓴다든지 그렇게 가셔야지만이 바람에 대해서 그 버틸 수가 있다. 자, 태풍이 서해안 따라 올라가면은 오른쪽 측면을 받으면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심해요. 그래서 곰바스 때도 많이 나갔다 그러는데 그거 때문에 하우스를 갖다가 보험은 되지만은 적어도 튼튼하게 기본적으로 줘야지만이 버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면 버튼을 잘 눌러야 돼요. 자, 여기서 버튼을 EC를 갖다가 얼마만큼 줄 거냐, 비료를 얼마만큼 농도로 줄 거냐, 버튼 탁 눌러요. 그리고 물은 몇 번 줄 거냐, 하루에 6번, 몇 시에 줄 거냐, 8시, 10시, 12시, 2시 뭐 그렇게 해서 버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분 정도 줄 거냐, 2분 정도만 주자. 10시에 2분만 주면 대충 2분 주면은 한 동안 들어간 물량이 250m가 돼요. 물량으로 따진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버튼만 잘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밸브가 뚝딱뚝딱 올라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가끔 이제 처음에는 요거 들어가는 것을 몰라가지고 비료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자, 시동은 걸었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 움직이는 거 여기다는 비료를 타놓습니다. 그 업체를 부르면 다 타죠. 여기다가 AB통에다가 지가 자동적으로 해서 물이 와서 여기서 덤핑돼 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은 자 5톤짜리 물탱크에서 지가 자동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희석이 됩니다. 혼합통에 들어가고 비료도 A에 있던 비료, B에 있던 것이 여기 자동으로 해서 혼합이 돼서 그냥 그 농장으로 해서 밀어주는 기계예요. 요 기계 시스템이 싸면은 1,000만 원, 좀 비싸면은 그 9까지 들어가는데 1,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대면은 10동도 가능하고 한 15동 가능합니다. 이 기계보다 비싸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난방도 해야 돼요. 이건 보일러 이제 보통 200만 원에서 좀 더 되는데 뭐 귀뚜라미도 있고 뭐도 있고 자, 배지의 온도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쓰기도 하고 자, 이게 설치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H자형이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갑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25파이짜리 갖다가 쭉 설치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스티플 베드를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순환관이에요. 지온관이라고 하죠. 요걸 물 주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보일러를 연결해주는 그 지온관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논산의 시스템이고 이게 충남하고 전북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온도를 못 잡으면은 수량따기에서 지온을 못 잡고 공기 중에 온도를 못 잡으면은 수량 차이가 20%까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공사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경상도에 많은 형태입니다. 경상도에 많은데 여기서도 최근에 온도를 잡아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서서히 지온관을 넣는 것이 지금 이제 그 기술을 갖다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2단 재배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가끔 방송에 나오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해봤어요. 근데
벌의 어떤 비행성이라든지 여기 하단부에서 온도 관리를 햇빛을 갖다 못 받다 보니까 처음에 딸 때 보통 한 8일에서 10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야방 두 번째 딸 때는 보통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부에서 따는 것만큼 여기는 고온을 받을 것이고 하부는 햇빛을 못 받다 보니까 양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하려는 거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그냥 이거 그리고 또 물 줄 때 위아래를 동시에 주면은 밑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압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 수압차를 갖다 이해 못하거나 또는 거기 작업하는 여건 자체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140%가 나오지만은 돈은 더 적게 한다든지 인건비가 더 까진다든지 그리고 동일한 면적에서 작업은 2배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해보니까 논산에도 3군데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외줄 재배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선택하냐면은 저희는 담수 기능을 또 해요. 스테이플 베드를 갖다 가끔 물이 이시가 높을 때 순간적으로 물을 딱 채워가지고 딸기가 클 때 딱 빼줘요. 그러면은 제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용도로 쓰는데 그 기능을 여기서 외줄로 하게 되면은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기서 한 동에 한 그 베드에다가 물을 채게 되면은 보통 무게가 이제 45kg에서 50kg 나가요. 근데 이게 한 라인이 45m니까 톤으로 나가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행거 방식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비용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보조를 받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행거 방식도 대충 하게 되면은 배수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잘 안 됐더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돈 들여가지고 짓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개발의 어떤 표면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은 해서는 좀 손실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제 이건 많이 있죠. 이것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땅값이 평당 100만 원 이상 되면은 한 줄 더 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산은 이 기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차라리 한 줄을 더 넣고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이 비용이 보통 그 한 동 정도로 더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배수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밑에다가 또 다시 하부에다가 별도의 배수 그 뭡니까 이제 그 저기를 천막을 또 설치를 하고 이게 내구성이 오래 못 가요. 핀이 딱 부러지게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교체를 규정을 봐줘야 되는데 오래 못 써요. 그 비용은 내구성은 보통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비용은 저 초기 설치비가 2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산에서 왜 구태여 많은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선택을 하냐 이유가 있겠죠. 옆집에서 했으니까 따라서 한 거야.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해보니까 요거 H장에다가 많이 천막배드를 해본 사람도 있겠죠.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온도를 못 잡아요. 그래서 천막배드도 해보고 또 가끔은 저희가 이제 최고의 정점 기술을 만드는데도 남부지방에서 이거 천막집에 가보니까 이제 괜찮은데 왜 그런 고급 기술을 왜 그 논산에 보급을 안 하냐. 처음 보신 분이죠. 그 경우는 그럼 한번 뭐 해보시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면은 그분이 돈을 까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언적을 합니다. 그거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고집을 정말 세워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오셔가지고는 아유 역시 안 된다. 그때 말 들을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모래를 채워서 해보기도 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모래를 채우면 더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래를 해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병반이 없어요 뿌리에. 근데 단점 뭐냐면은 12월 달, 1월 달에 못 따고 3월 달에 따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코코피트만 다 쓰겠다라고 해서 칩을 우드칩을 쓰는 게 있어요. 두꺼운 거 해봤는데 그것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실험에 대해다가 700농가 정도가 고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경에도 뭐 친환경 재배 단지도 있고 무슨 순경 재배 단지 있고 무슨 방법 많은데 무슨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다 해봐도 이 원론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더라. 그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액기계는 자동차처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온도 변화가 이제 적은 데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양액기계에서 A액과 B액이 균일하게 들어가는지 점검을 또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pH하고 EC메타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재야 돼요. 그래야지 기계가 고장 났는지 잘 쓰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농사 하시는 분들, 토경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재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물에 대한 것이 pH가 얼마고 EC값을 재면은 내가 정확히 물에 대한 성질을 하면은 더 이해가 빨라요. 지금 농법은 여기까지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솔재배 정점 기술을 익히게 되면은 나머지 작목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먹고 들어가 시책을 해요. 그래서 딸기의 고솔 재배는 가장 민감해요. 도마들은 쉬워요. 근데 딸기만큼은 정말 디테일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접근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베테랑 농사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요 뒤에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인데, 자, 기계에서 이제 측정을 갖다가 세팅을 합니다. 1.0으로 줘야지 1.0 때려놓으면은 여기서 정확히 혼합이 돼가지고 1.0이 밀어 나가야 돼요. 근데 혼합통이 약간 안 맞는 경우는 여기 태수 끝에서 양액이 들어갈 때 여기를 받아가지고 재면은 그것이 EC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때렸는데 어떤 경우 기계가 고장나면은 3.0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기계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검하는 방법은 매일같이 여기서 물이 들어갈 때마다 똑깍똑깍 움직여요. 자, 그래서 기계가 작동되는지를 갖다가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물 들어간 거 주인이 할 일은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갖다 확인하고, 또 뒤에 보면은 20m가 이 뒤에 있어요. 한번 기계마다 위치가 틀린데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빼어서 좀 닦아줘야 돼요, 맹물로. 그것만 잘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양액은 뭐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논산농가들 98% 몰라요. 정확히 양액에 대한 기술을 제가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 양액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알고선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농가가 고려대 법대로 나온 그 헌재란 친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화점에서 MD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정확히 알더라고요. 세 농가 정도 알고 나머지 700농가 중에서 697농가는 양액에 뭐가 얼마큼 들어가 몰라요. 그냥 넣은 대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양액을 넣을 때 별도로 이렇게 직사광선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격리실을 해가지고 이 안에 온도가 물이 떨어지지 않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25도에서 정확한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온도가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 3도로 떨어지면은 퍼센트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이건 별도 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이 안에 온도가 봄철에 50도까지 올라가요. 양액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은 피하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계를 수분도 한번 측정해보고 항상 배지에 손을 넣어봐야 돼요. 배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물기에 대한 감을 갖다가 익혀야 됩니다. 저도 농가 가면은, 농가는 절대 안 넣어요. 저는 넣어요. 저는 가서 딱 물기 만져보고 나서 느낌을 가지고 기계 가지고 다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수분 함수량을 다 구해보고, 거기에 온도하고 여기 이제 130만 원짜리 가지고 찍어보고, 이것도 이제 100원 아니지만 백금인데 한 2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배지온도 다 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작동에 대해서 저희도 과학적인 장비를 쓴다 얘기죠. 그래서 하고 있고, 자, 이건 반드시 이제 자기가 감각적으로 한번 계속 만져봐야 돼요. 요거 자기 느낌으로 또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계는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고솔 재배만큼은 물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것을 양액 처방을 할 때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요. 물론 그 뭐 규정농도 따져가지고 ppm 따지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못해.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게 있어요. 그래서 확 넣으면은 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면 산출이 돼요. 그래서 그거 처방은 대단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본자료나 네덜란드자료보다도 저희가 쓰고 있는 처방이 1단계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물이 나빠도 적당히 커버가 되는 그 처방을 저희도 시스템 운영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처방을 해주게 되면은 소문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농가가 있으니까 700농가가 다 해달라고 하면 저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몰래 써라. 그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각종 추진 장비가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직구 높이가 낮으면은 베드가 높다 보니까 이 안에 고온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고온 정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3월 달부터 되면 요 안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다가 오히려 4월 달 되면 차광막을 갖다가 50%짜리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삼중에 아까 어떤 분 있죠? 그 다격본 버튼 있죠? 그 이렇게 스크린 치게 되면은 보통 11시부터 해가지고 2시 반까지만 쳐놔도 딸기 품질을 갖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때 겨울에는 낮에 25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25도까지. 그리고 또 밤에는 8도를 갖다가 6도에서 8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고민인데, 자, 3월 달부터는 25도 이하로 어떻게 다운시킬 것이냐가 품질을 갖다 결정합니다. 물론 양액도 중요하죠. 양액도 칼슘의 함량을 높여가지고 이때는 당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도를 낮춰야지만이 숙기가 지연돼요. 자, 겨울에는 빨리 익히는데, 자,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은 딸기가 보통 40일 정도에서 익어야 되는데 맛이 좋은데
22일 만에 익어버려요. 그러면 10만만 가득하고 딸기도 물러져요. 그래서 이때는 온도를 어떻게 낮추냐가 바로 승패가 걸리는 건 관건입니다. 근데 토경보다는 확실히 이게 품질도 낮게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이 온도 낮추는 방법하고 몇 가지 기본점이 있다. 딸기 뭐 당도 높이는 방법이 뭐 영양제에서는 잘 안 올라가요. 숫기를 지연시킨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일단 그렇게 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면은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비닐을 깝니다. 밑에 그 지온만 넣고 이거는 방건지예요. 뿌리가 배수관을 막히지 않도록 해서 그 방건지를 쓰는데 얘는 오래 써요. 근데 5년 쓰면 이 방건지가 가끔씩은 막히기 때문에 방건지 때문에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장통 그대로 쓰더라도.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양액이 변질된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많이 올라가면은 요건 잘못하게 되면은 칼슘이나 어떤 인산이 뭐 결합될 수도 있고 양액은 정확하게 A통과 B통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뭐 지하수에서 망간이 반응된 거고 온도 때문에 변질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왜 A통과 B통을 나눠 놓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통에 들어있는 A통에 칼슘을 넣거든요. B통에 인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산하고 칼슘이 뭉쳐지게 되면은 불용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A통과 B통을 아까도 두 개가 있었죠. 분류하는 이유가 물론 섞어서 쓸 때는 바로 넣어도 돼요. 근데 계속 있으면은 얘들이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비료 쓰실 때 아까 칼슘 쓰실 때 혼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칼슘은 다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칼슘이 그래서 A통에 들어가면 반드시 인산이나 또 칼슘을 다량으로 많이 넣게 되면 묘하게 붕수라든지 철결핍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황산과 또 칼슘을 만나게 되면 불용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B통에는 황산 개념에서 이걸 좀 넣습니다. 근데 A통에 넣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불용화를 피하기 위해서 A통과 B통을 우리가 구분해서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딸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 딸기는 저는 사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과가 죄송한 얘기지만 미시마 미얀마 별로 안 좋아하고 가뭄을 좋아합니다. 그 시기 때. 예, 근데 가뭄이 참 제대하기 어려웠어요. 고두병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배수 문제가 걸렸는데, 예, 그 이제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가뭄이 좋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재배가 어렵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칼슘 결핍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배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 사과에서는 코로코스포트라고도 하고, 딸기에서는 티번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뭐 종류마다 틀려요. 그 도마도에서는 배꼽소금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종마다 생기는 원인이 틀려요. 근데 그게 칼슘이라는 원인인데 왜 그게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작이 있습니다. 지하수 상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처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재배법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도 굉장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가 왜 생기냐? 이 경우가 이제 철결핍이냐 인산결핍이냐? 불러다 놓고 얘기해봐 하면 이제 가끔 어떤 박사님은 철결핍이다, 어떤 박사님은 인산 뭐 강이다, 어떤 박사님은 과수 불량이다. 근데 이 종류 원인이 한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게 왜 생길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현장 나가 보면은 첫 번째가 pH가 7이 높아지거나 또 중탄산이 높았을 때 이걸 낮추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농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버퍼링을 안 해요. 뭐냐면은 창토가 염분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미겨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코코피트라는 것이 얘들이 이 안에 들은 것이 가리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여기다 철을 갖다가 일정량을 갖다가 그 비분해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나쁘면은 철을 쓰는 방법이 틀려요. 거기다 양이 처방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서 순서대로 맞춘 겁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는 모든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자, 여기서 딸기는 처음에 재배할 때 이런 어떤 암모늄태나 이것을 좋아하는데 얘를 일정량을 넣어주게 되면은 pH가 상승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이 비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어떤 딸기는 흡수할 때 질산하고 인산이라는 걸 흡수하면은 pH가 상승하는 곡선을 또 보입니다. 상승해서 뿌리 근건부에 pH가 올라가다 보니까 pH가 7.3대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철결핍이 나타난 건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모늄을 일정 비율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율을 발견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나서 pH를 안정화시킬 때 구설재배는 성공할 수가 있다. pH는 꼭 중요합니다. 이건 뭐 기량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리를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칼슘 결핍이 나타나기도 하고 칼슘이 다른 걸로 들어가면 또 가리가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기량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또 이 굴이나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망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철결핍이 많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선에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저한테 과제였어요. 결국에는 하긴 하는데 다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만큼의 양을 갖다 어느 시기 때 얼마만큼 넣고 뺄 거냐가 굉장히 난제라서 3년 반 정도가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걸 테스트하고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서랑품 중에서는 나왔는데 재배 지역이 틀리면 나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품종이 바뀌면은 내 자료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알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충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 딸기의 크게 사이클, 뭐 pH가 처음에는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알아서 뿌리에서 올라갔다가 이때 낮춰주고 이때 떨어질 때는 pH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요거는 뭐 일본에서 이제 찌바농시 방법이나 야마자키 원시 처방을 했을 때에 딸기의 곡선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약국 그 철기필 나타났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학방 가면 철 하나 쳐 이게 주는데 철 하나 쳐서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양액을 다루는 분들은 질산 넣으면 돼야. 그럼 조금 그것은 30점, 40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도 위에다 뿌려주면서 질산을 첨가하면서 암모늄을 갖다가 추가한다면은 15% 정도 추가한다면 이것은 거의 굉장히 상극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처방이 근데 어려워요. 함부로 못해요 농가에서. 그다음에 관수횟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아무튼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염분이 많은데 저쪽 나트륨이 많아서 그 물을 계속 지하수를 떼가지고 빼서 돌리면은 계속 수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식물체가 안 크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지역에서는 딸기가 고설 재배는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칼슘 결핍이 T법 나타나죠. 이것도 비료가 과하면은 여한 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꽃밭이 마른 현상은 여한 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자 이게 또 이제 보면은 속잎에서 이제 타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딸기에서는 비료가 조금만 농도가 과해도 탑니다. 속잎에서. 그래서 나중에 상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지금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칼슘에 대한 문제가 생기냐?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어떤 게 있냐면 이 칼슘 이동이 잘 안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칼슘은 반드시 물이 흡수가 될 때만 물관에 따라서 이동되는 게 칼슘입니다. 마그네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질소나 또 가리나 그런 것들은 알아서 뿌리에서 지가 에너지 수반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을 해서 치환을 해서 당겨오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물이 흡수될 때만 딸려온다. 근데 마그네슘 잘 안 나타나는데 칼슘 결핍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이동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돼서 줄기나 잎으로 이동을 하는데 잎에서도 질소가 하엽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서 신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도 이동이 굉장히 안 돼요. 칼슘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 칼슘만이 흡수가 되고 식물체에 대해서는 이동성이 약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물관이 물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칼슘 결핍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배수성하고 물 주는 적절한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맞춰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 여러 가지 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속침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 T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되고 자 그 경우가 많이 잘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이제 풍수결핍으로 볼 거냐 칼슘으로 볼 거냐 굉장히 다양하게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정식 시기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본다면은 정식 시기와 심는 요령에 대해서는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배드 소독도 해야 된다. 정식 전에 반드시 그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고, 요건 이제 잘 안 씁니다. 그 페룬산은 약간 소독력이 약하고, 소일킹은 확실한데 이게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지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쓸 때는 위험하다. 그 대신에 소독력은 가장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때 씹는 요령에 대해서 씹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씹는 것만 해도 그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심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틀리고 그 심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두상간수를 하지 않는다. 탄저병, 시드름병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안 쓴다. 그리고 분수수도 쓰지 않는다. 예, 그게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질소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라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딸기를 정말 논산에서 이렇게 지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그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